서울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국일 선생님입니다. 자료 수학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기도구가 있으시죠? 엄마 따라왔구나. 잘했어. 네. 이렇고요. 오늘 목차는 이렇습니다. 일단 상일여고 내신 분석이고요. 작년 거 기준입니다. 내신 분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서 출제되는가, 어디서 출제되는가 하고, 그 상일여고는 제가 이제부터 10년 했는데 출제되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다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디서 나온지 아는데 막상 시험에서 다 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지는 좀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애들이 배웠는데 어디서 나온지 아는데 실제로 시험에서는 잘하는 애들 배우고 있어요.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이 구별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저거하고, 네 번째는 그래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조건이 뭐냐.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한번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수까지. 일단 범위는 어디냐면, 범위는 그 처음부터 2차 함수까지예요. 매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면 수학상에, 넌 잘 알지? 수학상의 딱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하지가 않고 딱 스탠다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차 함수. 그래서 자, 뭐 이거 단원을 잘 모르시겠으면 여기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제수는 이제 뭐냐면 객관식이 16문제, 그 다음에 주관식이 4문제. 합쳐서 몇 점이죠? 30. 그건 아시죠? 그죠? 100점 만점이 아닙니다. 상위적으로는. 아, 깜짝 놀라셨어요?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 수행평가 40점. 근데 수행평가는 제가 이제 상일여고 애들이 제일 많은데, 수행평가는 웬만하면 깎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든 못하든, 자꾸 왜 너한테 보니까 잘하든 내 학생이라 자꾸 너무 부담 갖지 마. 이상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저랑 부담 갖지 마. 그래서 무슨 말씀드렸죠?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수행평가는 웬만하면 안 깎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깎인 학생이 한 명이 있긴 있었는데 막 와서 울었어. 그러니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크게 막 준비를 막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눈여겨보실 게 뭐냐면 서술형이 4문제인데 저기 10점이죠. 30점 만점에 10점이면 비중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준비를 어떻게 시키냐 요건데, 요건 좀 적으실까요? 필기도구가 다 있으시니까. 첫 번째 여기 좀 저희가 이제 큰 데서 하는데 원래 두 학교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두 가지 부류를 나눠서 하는데, 좀 이제 수학이 좀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노트를 작성해야 돼요. 1번 문제풀이 노트. 그러니까 문제풀이 노트는 오답 노트하고 다른 거고, 무슨 얘기냐면 숙제를 내줬을 때 숙제를 거기다 하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 자체를 그 노트에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은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숙제를 내주면 숙제를 해가지고 와서 이제 검사를 맞잖아요. 검사를 맞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남학생들이 그러는데, 문제가 딱 있으면 거의 한 줄 정도 쓰고 답이 딱 나옵니다. 놀랍지 않나요? 저도 딱 봐서 모르겠는데 한 줄 딱 쓰고 답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안 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풀게 만드는 훈련하는 게 문제풀이 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를 막 시키다 보면 애들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왜냐하면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왜냐하면 숙제를 처음에 대강 해왔는데 저한테 문제풀이 노트를 검사를 맞잖아요. 그럼 제대로 안 해오면 어떻게 되죠? 그쵸. 조금 째려보거나 약간 혼내겠죠. 그럼 애들이 이제 잘해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자꾸 이제 논리적으로 풀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하다 보면 애들이 집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부모님한테 수학이 재밌다. 그럼 놀라우세요. 수학이 재밌다 이렇게. 수학이 재밌다.
그래서 점점 그런 식으로 익숙해지면 수학이 좀 더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 지금 처음에 잘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학이 좀 잘 되는 학생입니다. 두 번째는 서술형 주관식 문제집을 저희 학원에서 제공을 하거든요. 그거를 활용하면 돼요. 서술형 주관식 문제집. 그거는 뭐냐면 이제 수학을 잘하면 수학 잘하게 생겼구나. 잘하지. 그렇지? 그냥 딱 보면 알아. 너 서술형 주관식 풀 때 뭐 걱정되는 거 있지 않냐? 있지. 뭐가 걱정되니? 서술형 주관식을 풀었을 때 잘하는 애들은 막 쓸 거 아니에요. 여기 배점이 10점인데 이게 배점이 높은데 쓰다가 빠진 게 있을까 봐 걱정이 될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감점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술형 주관식 문제집은 뭐냐면 풀이 자체, 애들이 이제 풀이를 확인할 때 뭐가 있어야 되는지 점수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몇 점, 뭐 몇 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주냐면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을 나눠서 좀 못하는 애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문제풀이 노트를 제공을 하고 잘하는 애들은 서술형 주관식 문제집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대비를 항상 해왔거든요. 이렇게. 서술형 주관식 이렇게 대비를 하면 되고요. 학원에서 전부 다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출제 단원을 좀 보시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기억나시나요? 이거? 기억 안 나시? 생각하기 싫으세요? 그죠? 이거를 녹화를 하거든요. 매번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한영하고 강호는 설명을 했는데 녹화한 걸 제가 봤는데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왠지 좀 제가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왔죠? 근데? 2,000원. 다항식.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다항식에서 어려운 문제 좀 많은데 작년에 별로 많이 출제 안 됐어요. 어려운 문제. 여기를 잘 해놔요. 그러니까 상일 여고에서 약간 좀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실러 문제는 다 여기다. 매번 그렇습니다. 2차 함수. 그러니까 여기를 좀 준비를 철저하게 시켜놔야 됩니다. 집에 가서 좀 물어보세요. 2차 함수는 잘 되고 있니? 이렇게 좀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좀 아셔야죠. 아셔야. 부모님들 아셔야 좀 푸시를 할 거 아니니까. 2차 함수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고. 자, 하여간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죠. 난이도를 보세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높지 않나요? 이게 30점이거든요. 그럼 12.6점이에요. 12.6점. 상위. 이게 높은 편이에요. 상당히. 그리고 작년에 1등급 컷이 얼마였냐면 30점 만점에 얼마일 것 같으세요? 한번 찍어보세요. 28.5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치열하죠. 치열하고 잘하는 애들 열심히 하고 굉장히 치열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 높은 문제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데리고 있는 예비고일도 봤더니 되게 막 중학교에서 막 날아다니는 애들도 있는데 상위 연구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서로 경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아마 상위 연구가 좀 더 학교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괜찮은 애들이 많이 배정이 돼서 들으니까 우울해?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막 전교 1등하고 이런 애들이 막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예비고일들 중에서 이건 학교가 점점 더 좋아지지 않나.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네. 이렇습니다. 자, 이렇고, 자, 그래서 어디서 나오냐죠. 상일용어 부교재가 있나요? 없어요. 부교재 없습니다. 상일용어는. 광문하고 한영에 비해서 부교재가 없어요. 상일용어 없고, 프린트를 줘요. 그러니까 매번 시험마다 한 5장, 6장? 요 정도 주거든요. 이 정도 주는데,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게 전부 다 교육청 모의고사예요. 교육청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선별해서 주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다 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부는 내고, 나머지 문제는 어디서 내냐면, 진짜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선별해서 주는데 선별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죠. 그거를 낸다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 내신기출 중하고 상인데 이걸 이제 뭐라고 적으시면 되냐면 자 적으시면 됩니다. 교육청 모의고사. 자 전통적으로 계속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전문가가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 대강 추려서 줘야 돼요. 애들한테. 왜냐하면 되게 많잖아요. 이게.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교육청 모의고사. 그러니까 교육청 모의고사 플러스 또 적으세요. 강남 3구 기출. 그러니까 상일여고는 이 상문제가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하죠.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육청 모의고사와 강남 3구 기출을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준비를 시키면 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수업은 어떻게 되냐? 그래도 저렇게 됩니다. 자체 교재. 그 강남 3구 기출이 들어가 있고요. 교재 자체가. 그러니까 나올 만한 것만 이제 편집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강동구 내신 기출. 그러니까 저게 이제 웃긴 게 작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강동에서 출제가 됐다 그러면 금년에 상일여고에서 나오고 뭐 강문에서 나왔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상일여고에서 나오고 배제에서 나왔다 그러면 상일여고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강남 3구 기출은 당연히 해야 되고 강동구 내신 기출도 해야 되며 하물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같은 해 똑같은 문제가 거의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서수영에서 상일여고에서 나왔던 문제가 광문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상일여고가 시험 좀 늦잖아요. 그럼 앞쪽에 먼저 본 학교들 꼭까지 미리 봐야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자체는 저 강남구하고 강동구 내신 기출하고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을 선별해서 집어넣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시간 수업인데 하루에 20문제씩만 풉니다. 그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애들이 실제로 20문제면 작잖아요. 작은데 저거를 완벽하게 소화하기를 저는 원하는 거거든요. 저걸 완벽하게 소화해서 쌓아나가는 걸 원하는 거죠. 실제로 나올 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저것만 소화를 잘해주면 시험을 잘 볼 수가 있다. 그래서 20문제는 딱 정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1일 테스트를 봅니다. 1일 테스트를 보고 수업에 했던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1일 테스트 보고 나서 틀린 거에 대한 걸 문제풀이 노트에 작성을 시켜요. 그게 이제 숙제로 제공이 되고 그렇게 되고 숙제는 마찬가지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런 자료들은 이제 제가 다 준비해서 제가 다 편집하는 거죠. 나올 만한 거. 그래서 강남 3구하고 교육청 모의고사 편집본을 상일여고를 위해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은 통합인데 숙제는 학교마다 다른 거죠. 상일여고나 강문고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 시간은 클리닉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 번인데 이건 이제 한 번에 다 끝나는 학생들을 한 번 하는 경우도 있는데 2번 오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클리닉 때 뭘 하냐면 숙제에 대한 채점이나 오답하고 질문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이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요. 이거 아시죠? 이거 모르시나니까? 이게 시중에 있는 프로그램인데 자기가 이제 틀린 문제를 집어넣는 거예요. 저희들이 집어넣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쌍둥이 문제나 유사 문제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거 이제 제가 사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클리닉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두 번째 클리닉은 마찬가지로 요거를 해요. 주간 테스트. 요거 마찬가지로 강남 3구나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 쌍둥이 문제로 해서 25문제 60분. 그러니까 이게 얘랑 얘가 클리닉 한 번으로 끝나는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한 번 이렇게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고칠 게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까먹을까봐 이거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끝인가요? 그 조건 거기 밑에다가 저희가 상일 영어 같은 경우 금요일 날 좀 적으시죠. 금요일 날 10시에 오전 10시. 네. 미리 보는 중간고사라고 작년 기출을 봅니다.
네. 학교 가요. 어떡하죠? 늦게라도 보내세요. 그러니까 이건 무료고, 그러니까 10시에 딱 보면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보고, 저희가 OMR 카드 제공해서 채점까지 하고, 그 다음에 11시부터 50분 동안 해설 강의 해요, 제가.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영하고 강원을 봤는데, 오늘하고 어제, 애들이 되게 경각심을 갖는 좋은 계기가 돼요. 봐야 돼요. 이런 걸 자꾸 해봐야 돼. 자꾸 해봐야 내가 어느 만큼 노력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자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노력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오신 분들 수학적 감각이 아이들 다 좋은가요? 모르시겠어요. 그렇죠. 이 수학적 감각이 낮은 경우도 있어요, 시간. 낮은 경우도 있는데, 낮은 경우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듣고 싶지 않으세요? 낮은 경우 말씀드릴까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상담하다가 항상 느끼는 건데, 수학적 감각이 낮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죠. 어떤 경우냐면 부모님께서 학원에 전화하셔서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듣는구나. 상임요구 그죠? 부모님께서 전화하셔서 우리 아이가 진짜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근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진짜 노력하지 않는 경우인데 속는 경우와, 아니 반면에 노력을 진짜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노력을 진짜 열심히 하는데 안 나오는 경우는 수학적 감각이 진짜 낮은 거예요. 근데 그 중학교 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 때 뭐 한 80점 정도 받는다고 해서 고등학교 거기서 수학적 감각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지금 다니는 학원에다 전화해 보세요. 수학 선생님한테.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정확히 알고 있고,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수학적 감각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면 그대로 말씀드려요. 전화가 왔네요. 수학적 감각이 낮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게 약간 유전의 문제가 있는 거죠. 죄송해요.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유전이구나. 목구멍까지 딱 넘어오면 차마 말할 수가 없어요. 수학적 감각이 안 좋습니다라고 둘러서 얘기해요. 그럼 눈치를 채실 때, 예체능으로 가야겠구나. 근데 그런 경우는 드물고, 그러니까 그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되고, 걱정되는 표정으로 지으시면 안 돼요. 걱정되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드물고, 수학적 감각이 보통이거나, 아니면 수학적 감각이 좋은 경우에는 이거를 해야죠,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죠. 노력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여기까지 가면은 거의 게임이 끝나는 건데, 자기주도가 뭐죠, 수학에서? 자기주도가 뭐죠? 뭘까요? 네? 자기주도가 틀린 거를, 그렇죠. 틀린 거를 자기가 스스로 푸는 거예요. 아이들 그런가요? 틀린 거 주로 자기 스스로 안 풀어요. 물론 잘하는 애좀 풀지만. 그러니까 자기주도는 틀린 거를 스스로 풀 수 있으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뭘 말씀드리냐면 이 상임요구가 수행평가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1학년 때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3까지 제가 수업을 하는데 수학 때문에 명문대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1학년 때 꽉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수학적 감각이 약간은 떨어져도 열심히 노력해서 수학 성적을 좋게 받으려면 그만큼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수학 선생이라서가 아니라 수학을 최우선으로 해서 잡으셔야 돼요. 시간 자체. 그리고 제가 학원에 불러서 예를 들어서 아까 2번을 부른다고 말씀드렸는데 클리닉에서 2번 부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그만큼 불러야 성적이 오르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가 집에 가서 내가 너무 힘들고 수학이 너무 어렵고 이래서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아까 그거예요. 아까 뭐냐면 그럼 좋은 등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점수가 이 정도 12.6점이 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자꾸 해보고 열심히 해봐야 이 정도 좋은 이 상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다고 해서 아니면 뭐 못하겠다고 해서 자꾸 회피시키면 안 되고 어머니께서 잘 달래주시면서 할 수 있다고 다독거려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혼자만의 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계속 설득을 해 나갈 건데 집에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1학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면 1학기 정도 지나면 아 이런 세상이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굳이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알았죠? 네. 자, 이거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 전화번호를 보면 뒤에다 실어놨는데 안 적어져 있나요? 네. 있나요? 아니 제가 근데 방문하고 하면 뒤에다가 전화번호를 적어놨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카톡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요일날 시험 좀 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합니다. 그런 거 나중에 뭐 이제 4월 말에 중간고사 보잖아요. 그때 가서 임박해서 보는 게 아니라 미리 봐야 내 위치가 어떻고 내가 다시 얼마큼 준비해야 돼. 스스로에 대해서 좀 약간 경각심도 갖고 이런 계기가 되니까 꼭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간표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반이 5개입니다. 없나요? 없나요? 수학? 김북일 2개. 그 밑에 임서진 3개. 임서진은 제 밑에 있는 선생님. 네, 그리고 자, 선생님 2명에 조교 3명. 5명이 한 팀이에요. 여기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잘하는 건 심화반. 그 다음 밑에가 실력반이고 그 다음 밑에 이제 개념 있죠? 그죠? 내신 그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위에 2반 하고 밑에는 이제 3반은 임서진 선생님하고 이렇게 되고 심화반하고 실력반이나 이런 반대는 전부 다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서열을 나눌 거예요. 서열이라고 하면 이상한가요? 수준을 나눌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교재는 그 심화반이나 실력반은 똑같습니다. 대신에 좀 설명이 약간 다르겠죠. 심화반은 척하면 척 알아들으니까 좀 가는데 실력반은 좀 더 자상하게 잘 나옵니다. 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자, 저 갈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입학 테스트 범위는 뭐예요? 네? 입학 테스트 범위는 어떻게 돼요? 수학상 전체입니다. 수학상 전체. 네. 수학상 전체를 지금 아이들이 저희 예비고일들 보고 있거든요. 계속 매주. 근데 이제 심화반 들어오려면 80점 중반대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나눴어요. 다. 지금 기존에 있는 애들. 심화반 들어갈 애들을. 그래서 아까 상해려고 된 날고 있는 애들이 거기 이제 3명이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 네. 너무 행복해요. 네. 날고 있는 애들이. 네, 다 전교 1, 2, 3등을 휩쓸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한 10명 생각하시면 상해려고 2학년 기준으로요. 내신 등급하고 모고 등급 차이가 어느 정도?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네,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나. 좀 많이 나요. 1등급일 경우 뭐. 한영보다는 많이 나요. 많이 나요. 한영 과목보다 많이 나요. 그게 좀 약하더라고요. 모의고사. 선생님 보시기에는 상일 2학년 내신 준비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네. 모고 1등급 갖기에는 부족한 보시는 거예요. 상일 내신을 준비하는 게 더 낫죠. 네, 반대로. 네, 모의고사 준비하는 거. 왜냐하면 상일 2학년 내신 상일 2학년 내신을 그게 또 너무 빡세진 않으니까 거기에 오전에서 하고 그러니까 뭐를 원하시는 거죠? 정시 뭐 이런 거 정시나 수시 함께 수능 가지고 그렇죠. 수학은 근데 또 수학만 생각하시는 건 아니니까 수학은 어차피 내신 준비하는 게 정시 준비니까 그 과정을 완벽하게 하면 모의고사 보는데 약간의 갭이 상일여고가 한영 과목보다 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성향 차이는 있죠. 그러지 않는 애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그렇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일여고 좀 조심하셔야 될 건 이건 있어요. 이제 말씀하셨는데 한영 방문보다는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상일 4등급이면 그러면 상일 4등급이면
1등급이나 2등급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 한영 관문보다 좀 그런 게 좀 약해요. 그러니까 위로 가려는 게 아니라 아래로 가려고 하거나 정체되거나.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 좀 좋아지겠다고 느껴지는 건 괜찮은 일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그럼 이제 학교 분위기 자체가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되면 한영 같은 경우에 지금 4등급이 막 2등급, 1등급 되려고 막 난리를 치거든요. 2학년 때. 그런 분위기가 되면 이제 학교가 점점 강해지는 거죠. 네.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도 신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갈까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한일여고 남자 과학감사 승희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먼저 이제 이 과학 개요를 조금 안내를 드릴게요. 이미 많은 설명회를 많이 다니셔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학이 고등부에 오면 1학년 때 통합과학이라고 해서 문화생지 영역이 통합돼서 이제 문제가 출제되고 2학년에는 이제 문화생지 원에서 이제 4개 영역 중 3개의 과목을 선택하라고 일반적으로 해요. 그런데 이제 요때 애들이 좀 고민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올라가면 문화생지 2 영역 중에 2개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요때부터는 학교에서 거의 프린트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고2에서 고3으로 올라가는 시간이 사실은 가장 여유 있어요. 요때는 더 이상의 선행이 없습니다. 가서 학교에서 프린트 주는 거 그냥 외서 시험 보면 사실 이제 절대평가 형태의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요때 시간이 많이 발생해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많이 시간이 이제 아이들한테 선행을 해야 되니까 쪼들리게 되는데 요렇게 해서 아이들이 선택을 하는데 우리는 최대한 이제 고2 올라가기 전에 고1에서 문제가 이제 이 영역들을 다 기초 부분을 접하면서 아이들이 선택 과목을 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통합과학의 문제가 출제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중등과학도 출제가 되고요. 통합과학도 출제가 되고요. 이제 원의 영역에는 화원, 물리 영역을 굉장히 많이 끌어서 출제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중 문제집 회사들이 원래 한 번 문제집을 출판하면 다음 교육 개정까지 더 이상 새로 출간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간에 한번 문제집을 바꿨어요. 통합과학이 문제가 너무 난도가 높으니까 현실적으로 이 문제집을 풀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 영역들을 반영한 문제집들이 시중에 출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성은 고등부는 내용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전번에 이제 입시 발표를 정부에서 할 때도 저도 공감을 했었는데 절대 우리는 고등부 교과 과정을 어렵게 구성한 적이 없다. 그런데 학교에서 출제할 때 너무 다양한 영역에 아이들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선행하지 않은 영역을 출제하다 보니 문제 난도가 높아지는 거지 우리는 교육 구성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요. 정말 맞습니다. 내용은 많은데요. 어렵진 않아요. 고1 정도가 요즘은 또 수학을 선행하지 않은 친구가 없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히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제 특이한 내용들을 이제 학교 선생님들의 의도가 수업 시간에 반영이 되죠. 못 들어요. 조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어디서 나올지 감이 오지 않는 이런 부분이 많고요. 뭐 제일 중요한 건 중등 과정은 어떻게든 뭐 끌어서 애들이 뭐 이제 감각적으로 찍기도 하는데요. 화원, 물원을 듣지 않으면 풀어내지 못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과생들한테 승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데스크에서 부원장님이 안 그래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문과생은 1등급을 받을 수 없나요? 사실은 현실이에요. 문과생들이 화원, 물원 선행을 안 하다 보니까 특히나 물리원 영역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특히 여학생들은 손을 대지 못하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좀 통합과학에서 애들이 시험 치르면서 좀 질리죠. 그 다음에 문제집 한두 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소 3번의 문제집을 풀리는데요. 저는 일단 통합과학 완자 풀리고요. 1등급 만들기 풀리고요. 그 다음에 기출픽이라는 문제집을 풀려요. 기출픽은 난도가 굉장히 높고 문제의 양도 많습니다. 그런데 꼭 풀어봐야 될 문제집 중 하나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실제로 완자를 정말 많은 학원들이 쓰거든요. 완자도 숙제를 다 못 해와요. 근데 완자가요, 어머니, 저희 중학교 때 주로 오투과학 쓰잖아요. 문제의 양 자체는 단원별로 오투과학의 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마저도 애들이 못 풀어와요. 그래서 실제 문제집을 보면 중등부 때보다 문제의 양은 적은데 사실 이제 통합과학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전년도 혹은 이전 기출 문제를 상일여고는 특히 풀려야 돼요. 왜냐하면 뭐 특이하게 어려운 문제들이요. 좀
작년도 거에 반영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편이에요. 원래 고등부는, 중등부는 전년도 기출문제가 절대 다시 출제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부는 작년 문제들을 조금씩 반영해서 출제를 하는데 그 중에 색깔이 강한 학교 중에 하나가 상일여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지를 상일여고는 어느 날부터 그래도 올려주더라고요. 한동안 이 동네 배제 외에는 전년도 기출문제를 올려주지 않거나 정답지를 안 주거나 이런 식이었어요. 애들이 정답도 모르는데 해설도 없고,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식이었냐면요, 문제를 주고 네가 풀어봐. 그래서 모르는 건 내가 질문 받을게. 그러니까 나머지 정답을 안 맞춰주겠다. 이런 식이니까 이런 게 곤란했었는데, 사실 한 2년 전에 그 어머님들께서 학교 컴플레인을 강하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서 최근 상일여고 문제 전체적으로 선생님들도 전년도 문제를 다시 보면서 오류가 적어졌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별 특성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물론 학원을 안 다니고도 해결을 할 수 있겠지만, 이 학교적인 색깔을 아이가 시험을 한 번도 치르지 않은 아이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애들이 뭐 학원들을 많이 찾아가서 저런 것들을 판단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최근에 제가 몇 년 사이에 수업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문제점들은 영수 비중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과학은 숙제가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선생님 저희 아이 숙제가 누락된 적이 없어요. 저는 이 말을 아예 믿지 않아요. 중등부 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이번 타이밍에 우리 애는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보면 사실 중등부 때 성실했다, 되게 성실했다, 한 번도 말썽을 일으킨 적이 없다, 뭐 이랬던 아이들도 고등부 가서 갑자기 사춘기가 온다든지 갑자기 지친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많이 바뀝니다. 사실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중등부에 뭐 되게 모범적이었다 그런 모습을 좀 잊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집을, 숙제를 어머님들이 확인하실 수는 없습니다. 어디를 배웠는지도 모르고 얘가 왜 안 풀었는지도 모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숙제를 제가 검사해서 문제되면 제가 학원으로 불러서 저랑 해결을 하지, 사실 어머님들께 뭐 이걸 풀려서 보내주세요, 고등부는 이런 게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숙제가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성적 내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도 몇 개 안 되는데 그마저도 안 푸니 용어가 머릿속에 없거든요. 좀 힘들어지고 영수 숙제가 많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영수 숙제 끝났어? 그랬더니 아니요, 영수 안 했는데 뭘 한 거야? 근데 사실 생각보다 그 손에 핸드폰 들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중등부 성적 학습 습관에 이제 잔상이 있어요. 근데 중등부 때 항상 A였어요. 이게 있어요. 90점 100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프라이드는 버려야 돼요. 양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벼락치기 하려고 하는 경우도 너무 많죠. 고등부는 벼락치기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범위가 말을 하지 않아도 누적되는 거예요. 지난번 시험범위에 유전자라는 단원이 들어갔으면 이번 시험범위에 그 유전자를 기반으로 한 다음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벼락치기를 하는 바람에 싸그리 머릿속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다음 시험에 이 친구는 유전자를 기술할 수 없는 거예요. 유전자가 뭐고 유전 물질이 뭐지? 이걸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아이들이 좀 신경을 더 써야 되고, 올빼미 생활이 진짜 많죠. 근데 상일용은 굉장히 심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번 어머님들이 좀 학교에다 신경을 써주셔야 될 텐데, 일단 수행평가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일여고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네가 내 딸이었으면 학교를 그만두라고 했을지도 몰라 라고 할 정도로 상일여고를 간 많은 제자들 중에서 사실은 그만둔 친구도 너무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학생이 그만두면 저도 좀 힘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제가 그만둬서 검정고시를 볼 건데 선생님 제가 낮에 와서 선생님하고 공부하고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검정고시 100점을 맞으면 수시 서류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검정고시 100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승산이 없으니까. 이제 학생 수도 좀 적지만. 이제 이 올빼미 생활 때문에 낮에 수업을 못 들어요. 근데 저 올빼미 생활을 상일여고는 수동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수행평가를 이틀 만에 내주고 너무 많은 분량을 해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목별로 다 있어요. 이 동네에서 가장 심한 학교가 상여예요. 배제 같은 학교가 제가 조금 좋다고 상일여고 보고 배제로 전할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얘기하냐면 한 번도 수행평가로 결석이 없어요. 배제는. 네. 그래서 수행평가로 결석도 없지만 수행평가 때문에 뭘 도와주세요. 물어보는 것도 없어요. 근데 상일여고는 너무 심해요. 역사 과목도 막 양도 너무 많습니다. 이걸 아무도 컴플레인을 넣지 않는 거야.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수행평가가 우리의 입시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이걸 해서 이 아이의 지식적 역량 뭐가 늘어나지? 라는 거예요.
특히 팀으로 할 경우에는 시간도 안 맞죠, 의견도 안 맞아요. 근데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의견이 안 맞기 시작하면 그 그룹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학교에 한 번쯤은 수행평가가 쏟아져 나올 때 그걸 학교 선생님들이 조율하실 수 있도록 컴플레인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었으나 채점되지 않는 경우는 남자애들만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여자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기 합리화를 그렇게 시켜요. 자기가 이 부분을 제대로 습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 문제를 풀려고 했다라는 합리화를 끊임없이 야 그 생각할 때 그냥 앞에 보고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문제집도 어떻게 푸냐면 앞에 이렇게 문제 읽고선 이렇게 답 써요. 문제 읽고 또 앞에 보고 이렇게 답 써요. 그래서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문제집이 문제집을 풀었네 이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 머릿속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중등부 때는 사실 살짝 이렇게 해도 성적이 나와요. 고등부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림도 똑같아요. 문제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 문제가 그 문제인가요? 라고 할 정도로 사실 해석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친구도 많고 유튜브도 그래서 제가 숙제가 안 되면 학원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내 앞에서 숙제해. 그래서 정말 공부가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숙제를 한 페이지씩 시킵니다. 한 페이지 풀고 채점해요. 채점하고 오답을 그 자리에서 첨삭하게 해요. 첨삭하면 앞에 있는 내용 기반으로 뒷 페이지에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페이지 풀면서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는 한 문제라도 더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은 한 페이지 풀리고 채점, 한 페이지 풀리고 채점, 한 페이지 풀 때마다 틀린 거 질문 요렇게 가거든요. 요거 1년 하면 끝나요. 요거 1년 하면 겨우 문제집 한 권이 완성되는 습관이 사실 자리 잡힐까 말까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 대표님이 연세가 70이 넘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학원 처음 왔을 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뭐 대표님도 아시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그룹과외 수업을 학원에서 이제 개설을 해서 애들 가외를 시켰는데 가외를 1년간 겁나게 시켰더니 4등급이 겨우 3등급이 될까 말까 한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아니면 안 나오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4등급이 3등급이 될까 말까요. 1년을 선생님이 엄청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등부는 등급 바꾸기가 어렵죠. 내가 안 떨어지려고 할 때 남도 안 떨어지려고 하고 내가 올라가려고 할 때 남도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특히 1에서 4등급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어마무시하게 해요. 그러니 사실은 이런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는 근데 제가 보면 요 4개를 수차적으로 고쳐가는 애들이 있어요. 천하 없어도 등급이 올라가요. 이 4개가 전부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애들한테 항상 공자가 입시를 치렀던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입시의 기본은 사실은 다 풀리는 문제가 80%예요. 근데 킬러 문제를 잡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기본도 못 푸는데 킬러를 왜 잡고 있어?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힘든 경우에는 킬러를 못 풀게 하고 기본을 계속 풀려요. 그러면 사실 80점은 거의 확보된 거예요. 그 나머지 20점을 킬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4개 어머니 고치면요. 진짜 고등부는 크게 어머님들이 고민하실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상일여고 통합과 기출의 특성은 일단 제가 최근에 만족했던 건 뭐냐면 시험 문제 출제 오류가 거의 없어졌어요. 딱 3년 전까지만 해도 상일여고는 시험이 끝나자마자 시험지를 가지고 저한테 와야 돼요. 최소 3문제 오류가 나요. 그래서 문제가 오류가 연타로 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오죽이면 화가 나서 EBS 생명과학 강사한테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방희동 선생님들이랑 다 공유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쫙 돌렸어요. 우리 모두는 3개가 정답이 똑같은데 학교만 다른 거예요.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3개의 문제, 애들은 우리한테 배웠으니 우리의 답으로 가겠죠? 근데 EBS 선생님마저 이런 쓰레기 같은 시험지를 왜 갖고 왔냐라는 거예요. 이래서 자기가 내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갔더니 결국 한 문제만 답을 수정해 주셨어요. 그게 아직도 저한테 시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18년도에 나왔던 문제가 19년도에 또 반영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19년도에서 풀리면서 논란이 있었고 학교 선생님한테 건의를 했었는데 학교 선생님은 그러면 학원에서 시험 봐? 이런 식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오류들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문제 오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어머님들의 노력으로 문제질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상일여고 문제는 배제고에도 풀리고 보인고에도 풀리고 어지간한 자사고에는 다 한 번씩 보라고 하면 정말로 기본적인 실력이 잘 만들어지는 시험지예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에서 벼락치기 하지 않고 애들이 잘 버티면 언어 영역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30점 만점으로 출제돼요.
그만큼 수행평가 비중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평가 자체에 대해서 조금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고, 그 재작년 시중 문제집을 중심으로 재작년의 경우에도 작년도 좀 그랬거든요. 시중 문제집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3권에서 야무지게 똑같은 문제들이 나와요. 한 문제집에 2개에서 3개가 완벽히 똑같이 나옵니다. 심지어 이제 서술형에 관련된 것들도 적정한 용어들을 알아둬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집을 정말 잘 풀었던 친구들은 선생님 몇 페이지에 몇 번 이렇게 찝어요. 기억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집에서 그 3권 안에서 꼭 똑같은 문제들이, 그러니까 총 한 7문제 정도 그렇게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난도는 계속 상향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의 질이 너무 좋아서 이 부분은 되게 만족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상류 애들이 그래서 점점 이과 실력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생명과학 영역에서 심화 문제를 너무 좀 많이 출제합니다. 근데 생명과학이 우리가 통합과학 중에서도요, 말장난을 가장 많이 칠 수 있는 단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전, 물질, 유전자 무슨 차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장난을 치는 부분에서 애들이 말려들지 않으려면 이제 조금 생명과학 영역을 좀 더 꼼꼼하게 보는 편이고, 학교 프린트를 주는데요. 프린트가 크게 임팩트가 없어요. 거의 그냥 완자에 있는 이론 내용을 갖다 붙여서 네모칸 뚫어놓은 형태거든요. 그래도 시험 전에 이거 가지고 우리 네모칸 뚫어서 가로 채우기를 진행을 해요. 근데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사실은 저걸 안 봤다 해도 학원에서 이거 좀 잘 정리를 하면 저런 것들은 해결이 되는 편이죠. 그래서 상일여고 통합과학 이제 저희 수업할 때, 뭐 이거는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판서 형태의 수업을 해요. 여자애들은 이렇게 화려하게 그려놓으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뭐 이렇게 그리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다가 끝나기도 하거든요. 색깔 좀 그만 바꿔 막 이러거든요. 그놈의 색깔 바꿔서 예쁘게 그리느라. 근데 이제 몇 번 그리면서 또 기억이 좋아지기도 하고, 반드시 저도 이렇게 써서 노트 정리를 하지만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선생님은 이거를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공부를 했어. 니네도 해봐봐. 그 손가락이 머리의 전부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판서를 좀 하게 하고요. 교재 완성 어떻게든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여가 조금 거리도 있잖아요. 끝나고 바로 오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자애들은 선생님 집에서 조금 쉬고 올게요. 못 와요. 근데 잠들면 못 일어납니다. 고등부에 오면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욕도 많이 하고 주먹질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엄청 어떤 애는 밤에 따로 불렀어요. 옆에 있는 애가 선생님 쟤 따로 왜 불렀어요? 그래서 욕하려고 나가 문 닫는 거 놓고 욕하고 막 주먹 치면 막 치고 가요. 체력이 되거든요. 여자애들은 급격히 체력이 떨어집니다. 그거를 굳이 책상에 앉혀서 우리 어머님들이 시키기 쉬우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아들과 딸을 키우지만 아들은 독하게 숙제를 다 시키거든요. 딸은 자 짜증내지 말고 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되게 딸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오면 예민해지니까 좀 더 심해지기도 하고, 사실은 뭐 너무 체력이 후달리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나가서 저랑 같이 우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안쓰럽습니다. 그 와중에도 근데 핸드폰을 놓지 않아요. 녹용을 먹고 정신을 차려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신이 들면 늘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뭐 생명과학의 특이성 때문에 사실 상일여고는 기를 쓰고 18년도 기출문제부터 다 풀려요. 그 다음에 이제 선행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온 동네 그 자사고 문제들도 세거든요. 그 자사고 문제들에 들어가 있는 통합과학에 출제한 원 영역의 문제를 이제 막 풀리죠. 이거를 다 수행하는 친구도 있고 수행하지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결을 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초 용어 프린트거든요. 그 우리가 뭐 가르치다 보면 다 1에서 4등급이 아니잖아요. 사실 등급이 조금 안 좋은 친구들도 있는데, 진짜 등급이 안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제집 제껴놓고 이걸 시켜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답지 똑같이 나눠주고요. 문제집 이렇게 작성해서 줘요. 이 가로 채우기만 미친 듯이 시키셔도 정말 어머니 80점입니다. 그 나머지 20점을 누가 81점 맞냐, 82점 맞냐, 83점 맞냐에 따라서 등급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정답지는 갖고 있게 하고 풀었던 문제집은 다 이제 버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자애들은 잘 버려요. 남자애들은 가방에 이렇게 자기가 폐지 줍는 사람처럼 동네 그 종이 줍는 아저씨랑 경쟁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상일여고 기출문제를 보시면 이제 타학교 기출문제랑 동시에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 작년에도 상일여고 요 기출문제 가지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상일여고 이제 기출문제 요 대회에서 제가 워드 쳐서 고등부 오시면
그 족보닷컴에 시험지가 올라와 있지 않아요. 거의 다. 그래서 또 작년 거는 올라와 학교 선생님이 주지만 재작년 거, 그전년도 거는 안 주잖아요. 근데 그 족보닷컴에 올라온 시험지도 거의 제가 제출한 거예요. 이 동네 애들 다 보고서는 참고해라. 그런데 매년 범위가 달라요. 지난 중간고사 거 열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게 반 이상이고 어떤 걸 풀어야 될지 풀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워딩을 해서 요거를 시험 범위에 맞게 다 모의고사 형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일여고 거를 18년도 거부터 23년도 거까지 다 풀리는 거고요. 다른 학교 것도 이렇게 구성해서 풀려요. 그러면 애들이 어느 정도 감이 오죠. 그래서 작년에 결국은 최종 1등급을 받은 친구가 있는데 모의고사를 제가 한 13개 정도 만들면 그 13개를 다 풀어요. 근데 이제 문제집이 완성이 안 되면 이 시험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집이 완성돼야 푸는데 그게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2회차, 3회차밖에 진행되지 않으면 그만큼 또 성적이 많이 안 나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수업은 수요일 저녁 7시 50분에서 9시 50분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거는 뭐 아이돌 장원영 프로필을 찍어놓은 기사가 저를 찍어준 잘 나온 사진이죠. 그래서 여기 뭐 명일여고는 노영석 선생님이 하시는데 그 사람도 끌고 가서 제가 저희는 인물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여학생들이라서 어머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정말 많이 힘드실 거고 그 체력 안배도 잘 안 되지만요. 자기 합리화에 대한 고집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여학생들 중에 그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집요하게 들어오면 그만두겠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부모지만 문제집이 완성이 안 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리고 이걸 완성시키려고 애랑 신경전을 엄청 하거든요. 자기가 오기 싫으면 카톡을 안 봐요. 카톡에 메시지를 보내도 답변을 안 하거나 못 본 척을 해요. 그런데 문제집이 완성돼야 성적이 나오니 저는 어느 정도는 학부모 입장도 있으니 얘가 수업을 들었으면 문제집을 완성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세게 들어가면 사실 그만두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 그냥 제가 숙제를 안 시키고 계속 진행할 수 없거든요. 그걸 그냥 보내주세요 하기에는 제 양심이 너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탈락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더 다녀봐라. 선생님이 이런 서비스를 해줄게 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힘들고 막 저기 할 때 와서 울고 뭐 상담 요청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담들은 잘 진행을 해주는데 그 외에 타이트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힘들어요 하는 경우는 성적이 안 나오니까 잡지를 못하죠. 그런 상황이에요. 질문 있으실까요? 그냥 아까 앞에 수학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감점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과학은 수학은 감점이 없다고 별로 하더라고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수행에서 과학은 단계를 나누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30점 만점으로 출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통합과학이 아니요. 그 학교 시험이. 근데 27점에서 30점 사이가 되게 많아요. 학생들이. 그 촘촘한 걸 등급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 수행평가에서 가르는 거예요. 3.1여고가 난도를 높인다고도 높였지만 어머니 또 사실 경쟁이 제일 치열한 건 1, 2, 3등급이에요. 여기서 진짜 경쟁이 치열해서 점수가 안 갈리다 보니까 수행평가에 엄청 올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도 세상에 영어도 수행평가가 있고 과목별로 모든 수행평가가 나오는 학교를 해서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점수가 좀 갈리죠. 수학은 과학하고 아마 배점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과학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수행에서 점수를 많이 깎기는 하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것도 시키는. 네. 내신 대비도 하고 수행도 같이 모두 수행은 여기서 진행할 수가 없어요. 제가 수업이 보면 여기는 2시간이에요. 이제 실질적으로 많은 학원들이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수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제가 앞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의 대다수가 2시간이 넘어가면 눈이 풀려요. 그리고 3시간 가까이 수업을 진행하면 그 수업의 진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아이들이 수용할 수 없어요. 저도 사실 2시간 지나면 수업을 잘 못 들어요. 저도 뭐 일반화학, 뭐 유기화학 이런 것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좀 영상 강의를 들어주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2시간이 넘어가면. 근데 이 아이들한테 2시간 반, 3시간을 앉아서 있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문이기 때문에 딱 2시간에 맞는 진도를 끝내고 그 외에 안 되면 제가 학생을 추가적으로 불러서 따로 1시간을. 제가 경험상 가장 학생들이 강동구에서 과학 성적이 잘 나왔을 때는 일주일에 2번 1시간씩 할 때였어요. 임팩트 있게 한 단원이 끝나고요, 어머니. 그리고 남는 시간에 문제도 좀 풀리고 농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수업 시간에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주일에 2번이잖아요. 그래서 화목에 온다. 그래서 목요일날 또 듣는다. 숙제 검사가 또 더 원활히 돼요.
근데 점점 단과형으로 바뀌면서 한 번에 몰빵이잖아요. 저는 지금도 저희 아이를 대형학원에 보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많은 대형학원에 근무를 뭐 청어랑 웰풀은 뭐 다 근무를 해봤지만 못 보내요. 무서워서. 저걸 어떻게 앉아있지? 저는 거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 아이는 저걸 감당할 수 없어라는 판단을 서서 그런지 야, 한 번에 3-4시간 어떻게 수업 듣냐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저희 아들이 엄마 뭐 청어랑 10-10을 한대 그래서 너 갈 거야? 난 10-10 하는 애 중에 효과를 보낸 적이 없어. 경험하고 싶어? 그 지옥을?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안 보내거든요. 그래서 장시간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보다는 짧게 하고 애들한테 기분 전환을 주는 게 특히 여자애들은 훨씬 더 나은 거예요. 네, 체력적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 학원에도 어떤 학생 같은 경우 뭐 윈터를 들어간다길래 그 친구한테 이제 말리면서 너 성향상 오래 앉아있지 못하니 수학 잠깐 갔다가 30분 고덕동 돌다가 화학 왔다가 또 30분 고덕동 돌다가 그래서 학원도 띄엄띄엄 다녀. 하나 명일동으로 다녀.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해요. 오래 못 앉아있거든요. 그렇게 오래 한 달 정도 앉아있다 그만둬요. 학원 유목민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도 얘를 판단하고 간파하기 전에 마음을 주기 전에 애가 떠나니까 얘한테 집착하는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되도록이면 고등부는 그래도 좀 한 학원을 오래 다녀라. 그러면 이제 선생님도 아이에 대한 애착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애를 끌어내고 하거든요. 아이에 맞는 특성에 맞는 상담도 하게 되고 그래서 수행평가는 그리고 제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이렇게 조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끼리 논의하고 가끔 모르는 걸 저한테 물어보기는 해요. 선생님 여기 영역은 어떻게 해석해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도움을 주기는 해요. 무란 선택자는 어느 정도 기준? 근데 상일여고 애들이 강하긴 강한 것 같아요. 여학교 치고도 지구과학을 잘 선택하지 않아요. 물화 학생이 훨씬 더 많아요. 네, 근데 상일여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화학을 풀고 나면 사실은 어느 정도 수능이 1, 2등급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고2 올라가면 화학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능 문제를 아주 야무지게 반영해서 출제를 하세요. 고2에 있는 화학 선생님이.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 실력이 진짜 좋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사고랑 거의 비등한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네, 여자 선생님이에요. 근데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문제를 대비해봤는데 몇 문제는 사실 한 2문제 정도는 손을 댈 수 없어요. 이거는 학생이 이 시간 안에 이 시험지를 못 풀겠구나. 그래서 어쩔 때는 찍은 애가 맞추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손을 못 대니까.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냥 푸는 적인데 그래도 1등급 받던 친구들은 또 1등급 받아오고 뭐 1등급 받던 애가 3등급이 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어려워서 그런 일은 없고 뭐 되게 제가 만난 상일여고 학생들은 이제 약대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과적으로 좀 강세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잘 버티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통합과학 듣고 나면 언어 영역도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제가 너무 많이 본 모습은 상일여고가 제일 심하게 좋아요. 전체 중에. 그러니까 명일여고는 수행평가가 그렇게 문제되는 학교는 아니거든요. 상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1년 동안 상일여고는 제가 CCTV 촬영해놓은 거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다 서서 이거 스탠딩 수업 야 여기가 무슨 파티하러 왔냐 다 서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졸리면 서 있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막 해결이 안 되니까 저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요. 너무 졸린데 이거를 통으로 자기가 날리고 갈 수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여는 좀 그런 특성들이 있죠. 너무 안쓰러워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잠을 못 자니까 또 예민해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뭐 시간은 이렇게 되고요. 저희는 그 문제집 3번을 최선을 다해서 다 풀려요. 근데 뭐 또 이거를 수행할 수 없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임팩트 있는 거를 풀리고 어쩔 수 없어요. 대개는 이 3번을 다 완성해야 아까 그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데 정 안 되면 2번만 하고 모의고사를 풀기도 하고 대신 그 2번에 오답을 반드시 확인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또 어느 정도 풀어내고 그렇게 버티더라고요. 네. 그러면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되지? 네, 그 이영규 선생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카데미의 얼굴 이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짧은 시간 동안 총 3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상일여고가 대체 어떤 학교냐 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중간고사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맞는 건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가를 제가 간명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원래 시작할 때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디 배정받은 걸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 반에서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학생들을 쭉 이렇게 봐서 이제 니네 어디 지망했니? 라고 이렇게 보면요. 1지망, 2지망에 상일 요구가 거의 없었어요.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어쩐 일이야? 라고 물어보면은 네 선생님 집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한 20% 정도 쓰고요. 나머지는 솔직히 약간 끌려가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근처에서 상일 요구는 솔직히 선호가 되지 않는 학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가 없어?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수업뿐만 아니라 상일여고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인 가이드를 좀 제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상일여고의 장단점을 보면요. 첫 번째, 학업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아치들이 조금 없어요. 그래서 학업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자, 두 번째는 다들 열심히 하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단점은요. 다들 열심히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상일여고를 딱 가면은 그래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끌려왔으니까 여기서 내신 등급이라도 잘 받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뭐야? 다 열심히 해. 그러니까 내신 등급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와 미쳐버려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요. 문제가 어려워. 자,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와. 성적이 안 나와. 자, 그런데 제일 황당한 건 뭐냐면은 수능 준비를 안 해줘. 아니 나는 수능 준비를 안 해주기 때문에 상일여고에 갔으면 내신으로 어떻게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2도저도 안 돼갖고 3년이 지나간 다음에 엄마나 재수라고 하는 학교가 상일여고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상일여고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제가 상일여고 분석을 3가지 패턴으로 해드렸어요. 자,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은 다른 학교의 비교를 통해서 상일여고의 위상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상일, 광문, 한영이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숫자들을 잘 보시면요. 어머나 보시면은 어디가 제일 높아요? 한영이 제일 높은 것 같죠, 그렇죠? 한영이 1위, 어머나 2위가 어디예요? 3위예요. 3위가 광문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상일이 두 번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자, 왜냐면요, 요거는 학교 알림에 나오는 공식적인 자료인데 이 자료에는 함정이 2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자료에는 시험의 난이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 시험이 쉬운지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수를 가지고 상일여고가 두 번째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점수에는요 수행평가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점수가 내신 성적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볼 의미가 없느냐? 의미가 있어요. 자, 뭘 보시면 되냐면요. 여기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잠깐 보세요. 자, 거기를 딱 보시면요. 국어를 비교해 보시는데 국어를 광문과 한영과 딱 비교를 해보세요.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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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와! ABC의 90% 학생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국어를 정말 잘해요. 선생님 시험이 쉬운 거 아닙니까? 아니요. 밑에 수학 보세요. 수학이랑 비교해 보세요. 수학이랑 비교해 보세요. 짠! 뒤로 가죠. 국어랑 수학이 반대입니다. 어머나! 그러면은 상일여고는 어떤 학교다? 국어를 잘하는 학교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학생들이기 때문이에요.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는 국어를 좀 잘해요. 그리고 수학을 못해요. 이게 일반적인 특성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 이거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국어 문제가 쉬운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국어 시험 문제는 다소 어려운 편인데 어느 정도 급이냐면요. 제가 강동 지역을 이제 웬만한 학교 다 가르치거든요. 그럼 강동 지역에서 이 상일여고 난이도랑 비슷한 학교를 뽑아라라고 하면요. 한영 외고 정도 뽑을 수 있어요. 한영 외고.
자, 그러면은 한영부랑 비교해 드릴까요? 시험 난이도가 3배 정도 됩니다. 3배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잘해요. 이거 미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요, 학생들이 어려운데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굉장히 되게 힘든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향을 잘못 정하면요, 절대 좋은 등급이 나올 수 없는 과목이 뭐다? 국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보기로 외부 지문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처럼 뭐 자습서라든지 아니면은 일부 몇 개의 문제 혹은 학교에서 필기해 준 걸 가지고 내가 내신에 대비하면은 점수가 처참하게 나올 겁니다. 50점, 40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왜? 보기 지문을 많이 출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일여고서 시험을 잘 보려면은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유사한 문제들을 풀어봐서 빨리 기출에 적응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어느 시험이 중요하겠어요? 첫 번째 시험이 중요하겠죠. 왜? 첫 번째 시험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학교 때 패턴대로 공부를 해요. 그냥 학교에서 해주는 거를 필기하고 문제 나누는 거 열심히 풀죠. 그러고 나서 시험장에 들어갔더니 이게 뭐야? 라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패턴입니다. 시험 유형은요, 객관식과 서답형 합쳐서 30문항 정도?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 일반적인 학교들은 서술형에서 변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상일여고는 객관식이 어렵기 때문에 객관식이 더 중요하고 어렵다. 여기가 변별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이따 제가 문제로 보여드릴 건데 정말 극악입니다. 극악이에요. 자, 시험 범위는 시, 소설, 문항이 한 80% 정도 출제되고요. 그리고 간혹, 문법, 보통 2학기 때 많이 출제돼요. 그 다음에 비문항이 한 번 나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기말고사를 보기 전에 9월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그거를 한 지문 정도만 딱 넣어요. 다행인 건 뭐냐면 세 지문 중에서 한 지문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정해줘요. 이것만 낼 거야.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래서 비문학은 대부분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능 대비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시험 범위에 계속 넣었으면 어쩔 수 없이 수능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이게 빠져 있어요. 거의 3년 내내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일여고를 갔으면 반드시 학원을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학원은 수능과 같이 대비할 수 있는 학원이어야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시험 문제는 어렵다고 그랬죠. 1등급 컷은 90에서 95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100점은 없어요. 작년 기준으로 한 명도 안 나왔어요. 1년 내내. 그래서 100점은 없고요. 또 시험 문제를 보면은 좀 특이한데 만점이 30점에서 35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100점이 다른 거니까 이거를 100점으로 한 사람은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여기를 보니까 이제 뭐 특이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과서 외지문 수업하는 거, 그렇죠? 수업하고 출제하는 거. 이게 첫 번째 특이한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작품들이 굉장히 특이해요. 특이하기 때문에 본문 해석이라든지 변형 문제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상일여고에서는 혼자 공부할 수가 없어요. 왜? 얘네들을 내가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상한 작품들을 자꾸 하기 때문에 자료가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모든 거로 시험 문제가 짜증나게 나오는데 모든 거로 시험 나올 때는요, 정답이 2개부터 4개까지 있습니다. 알아서 잘 고르시면 돼요.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 그리고 보기를 활용한 아주 창의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진짜 미치도록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주관식 객관식 모두 다 까다롭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시험 난이도에 비해서 애들이 너무 잘한다. 그래서 공부를 해도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렵다. 그래서 상일여고에서는요, 뜨내기가 많아요. 여기 갔다가 성적 안 나오면 옮겨, 안 나면 옮겨. 자, 옮기면 성적이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문제 유형이 어렵기 때문에 내 실력을 올려야 되지 학원으로 옮겨서 이거를 내가 커버하려고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작년 1년 동안 나왔던 작품들을 제가 정리한 겁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서랑 외부 지문이 이렇게 골고루 나오는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외부 지문이 조금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양아치 짓은 하진 않아요. 처음에는 좀 쉽게 가다가 뒤로 가면 조금 어렵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변별은 여기 앞쪽에서 되진 않고요. 여기 뒤쪽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이따 문제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외부 지문하고 교과서가 같이 나오는데 외부 지문이 더 중요하다. 근데 외부 지문이 진짜 치사한 건 뭐냐면요. 학교에서 수업해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수업 안 해준 거를 보기로 내는 경우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학원에서 다 해줘요. 그렇죠? 못 해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건 뭐지? 이러면서 여기서 다 틀리는 겁니다. 마지막 시험은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의 지문이 보기로 이만큼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읽다가 해석이 안 돼서 여기서 성적이 많이 깎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애들이 잘 와요. 아, 미치겠네. 그렇죠? 문제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학생들한테 보여주시고 풀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풀어봐. 이제 느낄 겁니다. 자, 제가 파트별로 문제들을 조금 모아봤어요. 첫 번째 문법인데요. 문법은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객관식이든지 주관식이든지 뭐 기본 문제들이다. 그래서 이 파트에 이 문제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해결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이겁니다. 자, 요 앞에까지는 혼자 한번 어떤 학원을 가던 대비가 되는데 얘는 대비가 안 돼요. 왜냐면은 보면 알겠지만 자꾸 조건이 되게 많아요. 조건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애들이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 정도 문제는요, 1년에 한 10개 정도 나올까 말까? 그런 문제들을 문법 문제로 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이런 거는 신경 안 쓰고 앞에 정도까지만 하고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했는데 얘 때문에 결국은 성적이 안 나오는 케이스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기본적인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자, 문학인데요. 자, 문학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저를 따라오시면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복이 있죠.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복이 있죠. 여기 뭐가 있어요? 복이 있죠. 여기 뭐가 있어요?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문학은 호락호락하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보기를 통해서 학생들을 힘들게 만드는데 그러한 패턴 중에서 첫 번째 패턴. 자, 여기 앞에 있는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면요. 학생들을 미치게 만드는 첫 번째 패턴인데 학교에서 A라고 가르친 다음에 보기를 통해서 정답을 -A로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컵이야 라고 학교에서 가르친 다음에 보기를 봤더니 이게 컵이 아닐 수도 있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필기를 하고 나는 그거를 외웠는데 보기를 제대로 독해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정답을 못 맞는 거죠. 너 언제든 뭐하니? 그게 첫 번째 패턴. 이거 미쳐버리죠. 필기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런 문제는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왜? 독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걸 길러줘야 돼요. 이런 거. 근데 이런 문제 찾기도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다른 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애들이 너무 싫어해요. 애들이 읽을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많이 해야 돼요. 문제 구하기도 참 어렵겠죠. 그렇죠? 자, 세 번째는요. 여기 새로운 작품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너 분석해봐라는 문제까지 나옵니다. 와, 이건 또 언제예요? 이건 학교에서 수업도 안 해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건 또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준 이 작품을 가지고 분석해서 주관식으로 쓰라는 거. 그러니까 객관식도 어려운데 주관식도 보기를 넣어서 어렵게 만드는 패턴으로 된다. 근데 여학생들이야 또 이걸 또 기가 막히게 또 합니다. 그게 또 난감하죠. 그런 것들. 자, 비문학인데요. 1년에 한 번 나온다고 그랬죠. 1학기 아니고 2학기 기말고사에 한 번 나온다고 그랬죠. 방향만 말씀드릴게요. 자, 왼쪽에 있는 게 그 비문학에 보기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출제를 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보기는 이렇게 간단했는데 그 보기를 하나, 둘, 세 개로 늘려갖고 학생들한테 독해력을 물어봤어요. 그럼 학교에서 이렇게까지 해줘? 안 해줘요. 안 해줘요. 학교에서는 요거를 깔짝 해주고 니네 여기까지 할 수 있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요 정도 수준이면요 고1 수준은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 듣는 거 외에 한 게 없죠. 그죠? 근데 이런 거 어떻게 풀겠어요? 변형 문제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원은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되는 게 상일 영어입니다. 특히 국어 파트는 감당이 안 돼요 혼자. 참 속상한 학교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상일 영어에서 국어를 잘 보려면 세 가지 정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국어 시험에 출제 원리를 이해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중학교 때처럼 학교 필기 달달달 해갖고 거기에 관련된 자습서 문제 풀고 시험 본다?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식 문제 그거는 당연히 풀어야 되고 그거 외에 이 시험과 유사한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성적을 받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위해서는요 모의고사 1등급이 필수예요. 결국은 이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독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독해력이 있으려면은 모의고사 1등급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상일 요거는 내신 학원만 다녀서 성적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오른다? 이건 솔직히 힘들어요. 제가 배슬고도 같이 가르치는데 배슬고 학생 중에서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른 학생은 47점 오른 학생이 있어요. 47점. 50점에서 97점까지 오른다? 그랬거든요. 배제고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상일여고는 그게 거의 힘들어요. 왜? 이러한 문제 유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그냥 아무하고 이렇게 다니고 이러지 말고 제대로 시험지 분석해갖고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 이거 못하겠는데요? 검정고시 보세요. 아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안 따라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적응을 해야 돼요. 아 맞다. 예비고일 재수 못하잖아요. 어떻게? 어쨌든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수업을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수업이 시작하면 한 10분 정도 전주에 배웠던 걸 테스트하고요. 성적을 부모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수업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출 출제 요소를 확인하고 학교 필기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 출제 요소만 수업을 합니다. 출제 요소만. 그리고 저는 필기는 안 해줘요. 필기는 다 된 자료를 주고 같이 분석을 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같이 분석. 어차피 중학교 때처럼 빈칸 채우고 이런 문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분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독해 위주로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매주 나가는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상일요거랑 되게 비슷한 걸 가지고 제가 매주 모의고사를 계속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까지 7주간 계속 모의고사를 계속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일요거랑 비슷한 모의고사를 보고 또 부모님께 성적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국 400개 학교 기출문제를 제가 직접 타이핑했어요. 이건 다른 학교에도 없어요. 다른 학원에도. 왜냐하면 이건 제가 직접 타이핑했기 때문에.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걸 한 4년 정도 했어요. 이거를 저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상일요거랑 비슷한 문제를 뽑아서 매주 줄 겁니다. 매주. 그리고 클리닉은 저희가 이제 수업이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3시부터 6시인데 화요일과 일요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은 5시부터 10시, 일요일은 12시부터 10시 사이에 오면 되고요. 그때는 두 가지를 할 건데 첫 번째는요. 제가 외우는 거 정말 싫어하긴 한데 그래도 외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빈칸 채워갖고 암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전주에 수업했던 내용을 전부 OX로 좀 만들었어요. 그죠? OX로 하면은 애들이 찍지를 못하죠. 그 다음에 틀린 거를 해설을 만들게. 이건 언제요? 클리닉 때 합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클리닉이 매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시험에 나올 요소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동형 모의고사를 가지고 또 한 번 마무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업 중간중간에는 제가 필요한
내용,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에 필요한 내용을 중간중간에 채워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이게 눈에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드리면은 상일여고는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오긴 왔지만 그래도 장점은 있어요. 학생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하면은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과는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좋은 결과를 위해서 같이 한번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여기서 마치고요. 뭐 질문 있으면은 뭐 질문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부르는 친구들만 가는 건가요? 아니면 매주 프린트? 매주 해야죠. 네, 매주 안 하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네, 화요일은 프린트 네. 매주 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선생님이 지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때도 있고 제가 수업 들어간 시간은 조교가 하고요. 네, 그러니까 화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가 있고요. 제가 안 될 때는 이제 조교가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개학하기 전까지 지금 15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럼 지금 뭘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이제 상일여고에 입학한다라고 하면은 수능 인강 중에서 문학 파트를 먼저 들을 것 같아요. 문학 파트 때 개념이랑 같이 해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유법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이 해주는 문학 파트. 그래서 처음 보는 작품을 독해할 수 있는 그런 문학 파트의 인강을 들으면은 그래도 남은 시간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는요. 문법 강의는 지금 그렇게 급하지는 않아요. 배제고는 지금 문법 강의가 좀 급한데 상일여고는 급하지 않고요. 비문학은 수능까지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만 비문학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거는 문학 독해력이거든요. 그거 듣고요. 만약에 내가 문학이 된다라고 하면 고전 시간 독해까지 들어주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1학기 때부터 고전 시가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대부분 글자를 못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남은 기간 한 15일 정도 돼요. 그때 해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엄마 바빠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제로 시켜주시면 돼요. 알겠죠? 개강일절에 맞춰서 꼭 시작을 하게 되나요? 네? 3월 3일로 개강이 되어 있는데 중간 입반이 가능해요? 중간 입반 지금 뭐 계속 뭐 방해 정규반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문학, 비문학, 문법까지 지금 매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뭐 비문학은 조금 어려운 거 하고 있고, 그리고 문법은 의문론 보통 1학기 때 나오는 범위예요. 의문론 하고 있고, 그리고 문학은 지금 소설 파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어쨌든 3년 뒤에 같이 한번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상일여고 내신반 설명회를 맡은 영어 강사 로렌입니다. 어머님들 계속 들으셔가지고 너무 힘드시죠? 제가 일단 상일여고 내신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기출과 또 대비해서 특히나 지금 이번 학년은 또 어떤 점이 좀 달라질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제 수업은 내신 대비는 어떤 점들 위주로 내신 대비가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회를 이제 저도 이제 계속 매일 하지만 영어가 좀 이렇게 마지막에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선생님들 먼저 하시고 그러면 어머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가장 필수적인 내용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 일단 간략한 저의 소개인데요. 아무도 못 알아보시겠지만 이건 저입니다. 제가 너무 포토샵을 많이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예요, 어머님.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라 그러나 뭐 영어에 관련해서 다양하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상일여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여고 수업에서 어떻게 보면 여고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여고 수업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제가 해줘야 될지, 그 다음에 여학생들이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강사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상위여고는 더해요, 어머님.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모두가 꼼꼼하죠. 모두가 꼼꼼하고 모두가 도끼가 있고요. 모두가 열심히 해요. 누구 하나 놓치는 점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1등급을 받고 그 안에서 등급을 지키고 사수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상위여고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양적인 면에서 제가 과제를 많이 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해요. 과제가 결국 적어서는 안 되는 학교예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과제가 문제수가 많다고 해서 만약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교는 또 아닙니다. 과제를 충분히 양적인 부분에서 학교 시험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과제를 주되 나오는 것들을 조금 집중해서 약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학교가 상위여고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내신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제 강점으로 잡고 있는 건 24시간 아이들과 소통을 한다는 점이에요. 여고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새벽에 그렇게 많이 깨어있어요. 새벽 3시까지도 안 자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중학교 때는 또 다들 달랐을 거예요. 중학교 시험을 사실 좀 영어만 본다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당장 1학년 이렇게 중간고사부터 아이들이 새벽 3시, 4시까지는 그냥 깨어있어요. 그리고 첫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 지문을 다 외워서 보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됐어요 이렇게 한지. 원래는 이제 여러 개 뭐 방도 파놓고 밴드도 열어놓고 되게 여러 가지 방식을 취했다가 나중에 지금 이제 몇 년, 한 2, 3년 전부터 붙이기 시작한 게 여러 명이 질문할 수 있는 밴드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서로 눈치를 봐서 서로 질문을 안 해요. 그리고 저한테 결국 선생님 개인톡 안 해주세요 이렇게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는 24시간 1시 4시 시험 보러 가잖아요. 예를 들어 뭐 5월 8일날 5월 9일날 영어다 그러면 5월 9일 아침 8시 59분까지 학교 교문 입실하기 직전까지 질문을 받아요. 항상 그렇게 해야지만 아이들도 안심하고 저도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제 딴에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많이 해주는 거긴 한데 사실 나중에 실제로 아이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도움을 받고 위안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특히 시험 전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하면서 가면서 이거 선생님한테 물어볼까 말까 고민을 했던 친구들도 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시험 학교 교문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질문 다 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편안한 마음이니까 훨씬 더 시험을 잘 보더라고요. 제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상위여고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상위여고 시험 어렵습니다. 어렵고 제가 상위여고 문제를 보면서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여기 선생님들이 되게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독특한 방식으로 대학에 가서도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죠. 어떤 이렇게 철학이 있는 사랑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영어 문제가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참 좋아요. 좋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졸업을 했을 때 아이들의 영어 실력은 굉장히 탄탄한 상태로 대학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신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제가 아무래도 등급의 문을 열고 닫는 관건은 서술형이기 때문에 제가 서술형만 넣었는데 객관식부터 짧게 말씀을 드리면 객관식은 100% 수능형입니다. 수능형이라는 건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유형들 빈칸 추론, 글의 주제, 관계없는 문장 찾기, 글의 순서, 그 다음에 뭐 필자가 주장하는 바, 글의 요지 이런 식으로 수능형으로만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신 대비랑 수능 대비랑 그렇게 거리감이 있진 않아요. 상위여고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신 대비할 때 과제를 하나의 지문에 대해서 최소 10개에서 최대 13개 정도로 변형 지문을 만들어서 줍니다. 원래 그 지문의 범위 내에 있는 지문이 글의 주제를 묻는 글이었다면 제가 나가는 제 내신 대비 과제는 이걸 빈칸으로 그 다음에 어법, 틀린 어법 찾아서 수정하기로 그리고 문맥상, 어휘, 적절성 여부를 묻는 문제로 글을 순서로 굉장히 다양하게 어휘 변형, 문제 변형해서 문제를 주고 있고요. 객관식은 그래서 사실 이거는
상해여고뿐만 아니라 단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객관식은요, 어머님 문제를 조금 많이 푼 친구들이 등급을 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과제 양을 많이 푼 친구들은 당연히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제양은 객관식, 그리고 제가 과제를 적게 주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심하게 많이 주지도 않지만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을 만큼, 하지만 조금 그거보다 약간 플러스 한 10% 정도는 더 주는 편인데,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많이 시간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충분히 하루에 40분씩 꾸준히 한다면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일주일 이제 7일 동안 매일 40분, 긴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1시간 정도 매일매일 꾸준히 들었을 때 그렇게 내신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을 들었을 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만큼 객관식 문제 다양하게 주고 있고요. 일단 1등급의 관건이자 1등급을 방지하는 내용이자, 그 다음에 그 모든 등급 간에 문을 열고 문을 닫는 그 항상 관건이 되는 제가 서술형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어떤 목표 등급을 받으려면 서술형에서 점수를 정확하게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상해여고는 내신이 결코 이제 만만한 시험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만점이 안 나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만점 나와요. 만점 나오고 딱 한 명만 나오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만점 나오고, 그리고 정확하게 대비를 잘한다면 만점이 불가능한 시험은 아닙니다. 근데 상해여고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대표적인 스타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해여고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중간에 준비를 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부분을 아이들이 영작을 해서 넣는 거였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타 학교와 상해여고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린다면,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여기 들어갈 단어들을 지금 보면 이제 9단어 이내로 영작할 것, 이렇게 조건을 줬잖아요. 대부분의 학교는 단어 9개를 다 줘요. 다 주고, 네, 그쵸. 그걸 어법에 맞게 변형해라. 그거보다 조금 어렵게 나온 학교는 단어의 원 형태를 줘요. 예를 들어 동사 원형을 준다든지, 아니면 명사의 경우 단수 형태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어를 주고, 그러면 거기에 스위치 맞추고, 시제 맞추고, 태 맞추고,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렇게 맞추는 정도가 나온다면, 상해는 훨씬 문제를 조금 다채롭게 풀 수 있게끔 푸는 학생이나 채점하는 선생님이나 훨씬 더 다채롭고 접근하고 채점할 수 있게끔 문제를 주죠. 9개의 단어를 써야 되는데 제시되는 단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4, 5개, 5개 정도밖에 주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4개의 단어는 아이들의 기본적인 어휘력으로 생각해내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 상해여고에서 내신 잘 받으려면 어휘력이 좋아야 된다, 풍부해야 된다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요 단어만 딱 주고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 해석이 없죠. 이것도 상해여고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웬만하면 1학년 1학기 내신에서는 2학기도 마찬가지지만 학교들이 대부분은 한글 해석을 줘요. 한글 해석을 주고 단어를 적게 줄 거면 한글 해석이라도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내용을 영어로 옮길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상해여고는 그런 없어요. 택도 없어요. 그런 거는 해석이고 아예 주지 않고, 자 이렇게 빈칸 줬으니 여기 들어갈 말 네가 영작해봐, 이런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러니 학생들이 뭐 이렇게 얼기설기 대충 중학교 때 내신 공부했던 것처럼 대비해서는 결코 원하는 등급을 받기가 힘듭니다. 정말 문제 까탈스럽고 좋은 문제를 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공부를 정말 좀 꼼꼼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어휘력과 그 다음에 어법, 본인이 배웠던 어법을 정말 풀가동해가지고 완벽하게 정답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유형의 시험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그렇다면 이런 상해여고 내신 받기가 그렇게나 뻔뻔하다는 상해여고 어떻게 제가 대비를 시킬 것인지 좀 한번 적어봤어요. 일단 여기 제가 듣기는 적지 않았기 때문에 듣기는 제가 그냥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듣기 같은 경우는 문항이 7문항에서 9문항 정도가 나오죠. 기존 모의고사에 있는 듣기가 나오는데요. 듣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할애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수업 시간에 할애를 한다면 듣기는 이 어휘는 실제로 수능과 모의고사에서 이러한 유의어로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유의어를 많이 알려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르게 나온다면 요런 보통 이제 상해여고에서 맨날 나온다면 이제 이어질 말로 적절한 것은,
대화를 들었을 때 대화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는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선택지에 어떤 단어들을 조심해라. 위와 같은 상황은 선택지에 나왔을 때 단어 어떤 걸로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어휘 위주로 수업을 해주고요. 특히는 이제 시험 한 첫 주서부터 시험 대비 기간, 또 7주라고 한다면 1주서부터 4주까지는 딕테이션 위주로 갑니다. 딕테이션 수업 시간에는 그래도 제가 하긴 하지만 너무 많이 듣기를 질질 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수업 시간에 분명히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4주차까지는 딕테이션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임박한 5주, 6주, 7주 그때서부터는 제가 이제 듣기 관련된 포맷을 줘요. 아이들이 딕테이션도 하고 본인이 내용은 정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과제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당연히 채점을 하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대화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시험장에 입실해서 시험장에서 이 듣기 문항을 들었을 때 살짝 잠이 덜 깬 상태라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런 상태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첫 문장만 듣고서 아, 이 흐름이었지, 이 내용이었지, 이 단어였지 이런 것들이 기계적으로라도 나올 수 있을 만큼 5주차, 6주차에는 좀 집중적으로 듣기를 과제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제가 어법, 독해, 어휘 아이들이 훨씬 더 힘들어하는 영역에 관해서 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법은 아무래도 서술형의 모든 키를 쥐고 있는 게 어법이다 보니까 내신 대비 과정에서는 어법에 많이 품을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법 같은 경우는 범인의 그 어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중학교랑 고등학교 내신의 차이가 이런 거죠. 중학교에는 예를 들어 그때 완료를 배운다, 현재 완료를 배운다 라고 하면 아이들이 현재 완료 문장을 다다다다 외워요. 그리고 선택지에서 봤을 때 현재 완료 본인이 알고 있는 현재 완료에서 어긋나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내신은 정확하게 정해진 그 작은 범위 안에서의 어법이 나온다면 고등학교는 무범위예요. 어법 뭐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문 안에 들어간 어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강사인 제가 해줄 일은 그렇다면 이러한 어법, 이러한 구문이 들어간 문장은 상해여고에서는 어떻게 내왔는지 그리고 지금 들어간 이 강조 구문 같은 경우는 다르게 어떻게 변형을 할 수 있는지 도치 구문,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가정법하고 도치거든요. 그런데 상해여고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도 가정법하고 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랑 도치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문장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도치로 나올 수가 있는지, 나왔었는지, 나올 것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구문별로 짚어서 제가 과제로 주고 수업 시간에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첨삭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첨삭 같은 경우는 저의 수업에는 4시간 클리닉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 보통은 항상 아이들이 영작해온 거를 이렇게 서술형 과제 해온 거를 저한테 보여주고 질문을 해요. 왜냐면 그 질문의 내용들도 거의 다 이제 대동소이예요. 정답지에는 이렇게 정답이 나왔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땐 이 조건도 갖췄고 이 어법도 맞췄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이다. 그런데 정답지랑 내 문장이 좀 달라. 이런 경우에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이제 그걸 올바르게 교정을 해주고 맞는 부분을 맞다고 다시 한번 붙여주고 틀리거나 헷갈리는 부분은 빨리 교정을 해주는 게 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 항상 서술형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다 첨삭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어법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돼요. 상해여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법이 객관식으로 한 3문항씩은 꼭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어법도 마찬가지로 1회독 때는 어법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 설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과제를 통해서 변형 문제로 이런 부분이 어법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고 이런 부분이 어법으로 나오면 어떤 부분을 내가 캐치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아이들과 과제도 풀어보고 제가 직접 풀이도 해주면서 객관식 어법 문제 대비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해여고에서 이제 시그니처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어순별에다가 그 다음에 통영작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 없었지만 통영작을 지향하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죠. 단어의 수를 제시되는 단어의 수를 최소한으로 주고 나머지는 아이들이 어법에 맞게끔 하는 문장들 그런 문제들을 자꾸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해여고에서 가장 매해 빠짐없이 나오는 문항들 그 문항의 스타일을 그대로 맞춘 서술형 과제로 같이 풀어보고 첨삭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신은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어법의 70%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수업도 그렇고 과제도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는 수능의 전 유형이 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나오는 유형들 보통 이제 8가지 유형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푼 친구가 이겨요. 많이 푼 친구가 확실히 유리해요. 그래서 지문 다각도로 변형한 문제들을 같이 학습하고 풀어보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독해도 마찬가지로 서술형과 관련해서 분명히 대비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상일여고 서술형 출제 스타일을 맞춰가지고 유난히 지문 중에 강조 구문이라든지 도치라든지 아니면 뭐 so that 구문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구문을 쓴 문장들은 독해를 수업하면서 따로 그 문장들만 짚어서 서술형 대비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저랑 같이 내신 대비를 하게 될 거고요. 어휘가 있어야지 서술형도 풀 수 있고 어휘력이 갖춰져야지 변형 지문에도 대비가 되기 때문에 어휘 같은 경우는 매주 저랑 같이 테스트를 봐야 돼요. 테스트를 봐야 되고 어휘는 이제 패스 페일 기준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페일한 친구는 당연히 진시를 봐야 되고 근데 패스한 친구라고 해가지고 그냥 집에 홀로 가도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 왜냐면 이 영어는 진짜 1학년 때 정말 완벽하게 해줘야 돼요. 1학년 때. 그래서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외운 게 3학년 고3 때까지 그대로 써먹습니다. 고3이 된다고 해서 어휘가 약간 어려워지는 건 있지만 완전히 어휘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는 아무리 패스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를 틀렸건 둘을 틀렸건 틀린 단어는 패스한 친구들도 그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쓰고 빽빽이 채우고 저한테 확인받고 그래야지 귀가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내신방크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고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상일여고 이제 올해도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이 봤을 텐데요. 제가 다른 학교반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매해 이 고1 학생들을 맡아보면서 올해 친구들은 좀 이렇네. 이제 보통 이제 겨울방학서부터 조기개강 11월서부터 이제 맡아서 보면 이번 연도 애들이 이렇구나. 황금 돼지띠 해라더니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뭐 매해마다 달라요. 매해마다 다른데 제가 올해 느낀 게 있어요. 작년 1학년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 1학년들도 어느 해든지 간에 아이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고등학교에 들어간 친구는 한 명도 없고 그런 해는 없어요. 근데 올해 1학년들은 유난히 대비가 많이 돼 있어요. 그게 특히 작년 예비고 그러니까 지금 2학년 되는 친구들보다 올해 1학년들은 문법도 기본적으로 3회독은 했고 어휘도 이제 뭐 보통 이제 마스터 어휘들 있잖아요. 수능 실전이라든지 그런 것들 2회도 끝내고 훨씬 더 준비가 많이 된 상태로 이제 지나가는 아이들이 많고 그거를 고등학교에서도 다 알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내신 대비 자료 만들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해 내신이 언제는 쉬웠겠냐마는 올해는 정말 아이들 너무 힘들겠다. 사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1등급이라든지 목표 등급은 학교 시험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리고 뭐 그 해, 뭐 우리 학교에 인원이 몇 명인지 그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내 경쟁자들이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대비되어 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올해 유난히 준비가 잘 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 보면서도 이 친구들 당장 3월부터 되게 힘들겠다. 수행하면서부터도 애들이 준비가 많이 잘 된 친구들은 수행할 때도 되게 영작도 굉장히 이렇게 막 완성도 있게 많이 잘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또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수행서부터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대신 제가 어머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힘든 환경에서 더 많이 준비된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만큼 정말 꼼꼼하게 지도할게요. 보내주신 만큼 어쨌든 저를 믿고 보내주신 거잖아요. 아이들의 어휘는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어휘에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서술형 이 친구가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의 어법이 특히 좀 부족한지, 그 다음에 독해 이 친구 어휘도 너무 좋고 어법도 너무 좋은데 유난히 독해가 느린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중학교 때 감에 의존해서 독해를 했던 친구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친구들은 제가 내신 독해는 어떻게 좀 교정을 해줄 수 있을지 꼼꼼하게 지도해서 시험장에 입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거지만 저는 이제 내신 수업을 되게 오래 했는데 1등급을 만드는 건 강사의 꼼꼼한 관리예요. 문제만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막 너무 좋다, 뭐 시험 문제 범위가 쉽다고 해서 1등급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강사가 얼마나 꼼꼼하게 봐주는지가 1등급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시 24시간 아이들하고 질문하면 시험 그 아침까지도 제가 답장을 해주거든요. 마찬가지지만 정말 꼼꼼하게 클리닉 시간이든 아니든 학원에 있는 시간이든 아니든 꼼꼼하게 지도를 해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나 이제 이 정도면 시험 1등급 받겠다 라는 자신감을 채워주고 그만큼 실력을 쌓아서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제가 꼼꼼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 과제는 위클리를 나가요. 매주 주간제로 제공이 되고요. 어휘 시험은 당연히 패스페일 관리가 돼야 되죠. 그리고 페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거에서 그런 경우가 많진 않아요.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제시 뭐 이렇게 상시라든지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간혹 덜어 있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객관식 주관식 섞은 온라인 테스트를 따로 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제가 리포트 작성해서 그 단어 시험을 보면 제가 보고 이렇게 리포트가 오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확인을 하고 미니 테스트가 되게 중요해요. 배운 거를 학원에서 얘기해주고 집에 가서 과제 풀고 끝 하면 사실 그게 완전히 학생의 머릿속에 정확한 지식으로 자리 잡는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실수 없이 정확하게 자기가 배운 내용 쓰려면 평소에 미니 테스트를 봐야 돼요. 실전하고 똑같은.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매주 클리닉 시간도 있지만 와가지고 짧게 미니 테스트를 너무 많이 미니 테스트를 보는데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미니 테스트 정확하게 상의하려고 그 출제 경향을 분석해서 그거에 맞춰서 만든 미니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선배들이 이 범위로 이렇게 시험 봤구나, 내가 실제로 시험장에 가면 이런 문제를 풀겠구나, 내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 지문이 다른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미니 테스트를 통해서 미리 대비를 시키고 입시를 시킵니다. 그래서 7주간 진행이 될 건데요. 이제 저의 설명의 내용을 이제 마쳤고요. 지금 한창 아이들이 긴장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되고 설레기도 하고 되게 어머님들께서도 어머니 아버님들께서도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몽글몽글 하시겠지만 아이들은 본인 당사자인 아이들은 더 기분이 막 복잡할 거예요. 집에 가서 많이 독려해 주세요. 제가 특히 영어를 많이 했는데 여학생들은 물론 이제 또 학년이 크면서 엄마 말에 이렇게 뭐 영향을 받는 게 많이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잘한다 하면 애들 정말 잘하더라고요. 동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안 하면 아는 대로 이제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줘야 되겠죠. 근데 남은 2주 동안 아이들이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활기차게 학교 생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상의여고 어려운 학교잖아요. 힘든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2주 사랑을 주시되 놀게는 하지 마세요. 사랑을 주시되 공부도 시켜주세요. 2주 동안 해야 될 거. 상의여고 재학생이랑 강좌는 해야 될 거. 첫 번째, 본인이 했던 단어장이 있을 거예요. 새로 살 필요 절대 없어요. 지금까지 했던 단어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단어장 중에서 제일 조금 어느 정도 난도가 있는 단어장이 있을 거예요. 수능 완성, 수능 실전 여러 가지 출판사마다 많이 나오는데요. 그 단어장 14일 남았잖아요. 앞으로 개학까지 하루에 한 60단어씩 이미 외웠던 단어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하루에 60개에서 많으면 한 8, 90개까지 반복해서 딱 한 번 1회독 정도는 하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그것도 그거는 새로 사도 괜찮겠죠. 요즘에 지금 2024로 해가지고 많이 나왔기 때문에 모의고사 그래도 2, 3일에 한 회 정도는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14일 남았으니까 총 맥스 7회까지는 풀 수 있거든요. 5회에서 평균적으로 이제 5회지만 보통 5회에서 7회까지는 풀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좀 풀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딱 처음 들어갔을 때 애들이 준비가 된 학생하고 안 된 학생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남은 2주 동안 많은 사랑을 주시되 공부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어휘 꼭 본인이 했던 어휘장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모의고사 최소 5번은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이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제 뭐 저한테 또 수업을 보내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고 보내주신 만큼 꼼꼼하고 섬세하게 지도를 해서 원하는 목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